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계종에 계시는 스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의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조계종 스님들은 뭐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혼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녀 생활 하시다가 뭐 본인 명의로 이제 재산이 생겼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나중에 내가 죽으면 뭐 조계종단에 증여하겠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종단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조계종단에서는 이 스님이 이제 생전에 우리에게 증여를 하셨다, 스님 재산을. 그러니까 이 스님 재산은 우리 거다, 이렇게 됐는데, 그 스님의 이제 속가 가족들이 아니다, 이게 그 스님 재산은 우리 가족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계종하고 그 속가 가족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계종단에서 졌다고 합니다. 왜 졌을까요? 그것은 스님이 그 생전에 유언을 하신 그 내용이, 뭐 내용이야 조계종단에 준다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시하셨지만, 그 형식이 민법에서 규정하는 자필정서에 의한 그 유언 방식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스님의 속가 가족들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조계종단 입장에서는 뭐 큰 기대를 가졌다가 이제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유언이라는 것은 민법에 아주 구체적으로 유언의 종류, 방식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유언자가 뭐 많은 재산을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효력이 없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 유언의 방식을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정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또 구수정서, 그러니까 말로 유언자가 말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걸 받아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유언, 또 공증정서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자필정서의 경우에는 민법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다 쓰고 자필로, 그리고 이제 연월일 날짜까지 다 쓰고 주소, 이런 것을 다 본인 자필로 쓴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까지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의 경우에는 이러한 뭐 방식 중에 예컨대 주소가 빠졌다거나, 내용은 다 있고 뭐 도장까지 찍었는데 날짜가 빠졌다거나, 이렇게 한 가지라도 빠지면 민법에서 정하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내가 이제 유언장을 만들어서 했으니 이건 유언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유언 공증입니다. 유언 공증은 법률사무소에 오셔가지고 공정 변호사 앞에서 유언자가 직접 자신의 그 유언 취지를 구수로 낭독하시면 그 공정 변호사가 이를 받아줬고, 또 증인들이 그것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날인한 다음에 공증까지 마치면, 그것은 뭐 법에서 정하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춘 거기 때문에 그 효력은 언제든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그 효력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없고, 아까 조계종 스님과 같은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오늘 제가 유언 공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언 공증이라는 것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그 공정 변호사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또 공증인이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한 문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 공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인이 2명 필요합니다. 그냥 유언자가 혼자 와서 공정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증인이 2명 필요한데, 이 증인은 그 유언으로부터 어떤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컨대 유언을 위해서 뭐 배우자거나 직계혈족이나 이런 사람은 그 유언자의 어떤 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증인들은 이 유언자의 이제 말을 또 이제 전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하고 증명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성년 후견 중에 있다거나 또 한정 후견 중에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언 공정의 경우에는 그 증인들이 어떤 뭐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거나 파산 중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사무실에 와서 유언 공정을 하실 때에는 미리 증인의 인적 사항을 공정사무실에 제공하고 공정사무실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를 해서 이런 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유언 공정의 경우에 이제 한 사람 더 필요한 게 그 유언 집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언 집행자는 증인 중에서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언자의 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식들, 그러니까 유언으로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유언 공정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효력이 이제 유언이 어떤 상속이 개시되는 거기 때문에 유언 집행자는 적어도 유언자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겠죠. 뭐 간혹 보면 이제 유언자가 본인들 친구들을 이제 나이 연로하신 유언자가 또 본인의 동년배의 친구를 이제 증인으로 데려와서 그 친구를 유언 집행자로 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증인이 먼저 그 유언 집행자가 먼저 유언자보다 사망하면 또 뭐 유언 집행자를 새로 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간혹 그 질문을 받는 게 그 출장 공정이라는 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자가 이제 유언은 해야 되겠는데 뭐 질병이나 노환으로 직접 공정 사무실에 나와서 하기에는 좀 신체적으로 힘들다. 그럼 본인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와서 출장 공정을 해달라. 원칙적으로 이러한 공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출장료나 뭐 여비는 조금 더 추가가 되겠죠. 다만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자가 이제 병원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병원에 있으면 과연 유언자가 제대로 된 정신 하에서 유언을 한 거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그 유언으로 이제 유언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 이 지금 현재 유언자가 정신이 아주 말짱하고 이 유언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소견서를 받거나 또 의사가 현장에 그 유언할 때 참여하거나 또는 그 유언하는 것을 뭐 영상장치 또는 뭐 영상장치로 녹화를 해둔다거나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나중에 그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제3자가 시비를 거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한번 유언을 하면 이 유언은 이제 유언 공정을 하면 이걸로 끝이 나고 더 이상 뭐 바꿀 수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 공정을 한 다음에도 그 유언 공정을 뭐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고, 뭐 바꾸고자 한다면 본인이 원래 했던 공정사무실 와서 하셔도 되고 또 다른 제3의 공정사무실 가서 하셔도 되고, 증인도 마찬가지로 뭐 처음에 했을 때 증인과 또 다른 증인을 더 이제 불러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유언이라는 거는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유언을 해서 예컨대 이제 유언자에게 A라는 부동산이 있고 또 B라는 예금이 있는데 A와 B를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언을 막상 하고 나서 또 본인이 생활하다 보면 A라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B라는 예금을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이제 유언이라는 거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 생전에 본인이 유언은 했지만 또 그 재산을 이제 사용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예금이 처음에 유언할 때는 1,000만 원 밖에 없었지만 1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런 변동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유언으로 인해서 그러한 자기가 유언한 부동산의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유언 공증에 대해서 그 유언의 종류, 그 다음에 유언 공증의 방식, 절차, 또 유언 공증의 어떤 유예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언 공증은 그 민법상 유언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격식, 그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이 쉽게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유언 공정의 절차를 통해서 유언을 완성해 놓는 것이 여러모로 장래의 어떤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추천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